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제3지대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포용을 못해서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탈당을 해서 제3지대. 근데 이제 솔직히 저는 이낙연 대표 쪽은 제3지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3지대와 제3의 길은 좀 다르다. 아, 네. 제3지대는 그냥 디아더스란 뜻이고요. 아, 네. 그냥 뭐 어떤 주류 정당 두 개 끼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한 네네. 뜻인데 그렇게 해서 이합집산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 소구력이 없다. 그렇죠. 그냥 잘못하면 내부의 권력 투쟁만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무당파인데, 네. 그죠? 그 무당파에 소구할 수 있는 아젠다를 내놔야 돼요. 아젠다. 이분들이 왜 양당에 만족하지 못하냐?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은 소구력이 그거 있긴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도 그분들은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표가 워낙 크니까 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윤 정권 심판만이 아니라 뭔가 더 대안.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줄 그래서 건데. 뭐 할 건데.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건데. 그럼 민주당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거고 어떤 혁신을 할 건데. 이걸 묻겠죠. 거기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자칫 저는 이제 우려하는 거는 투표 많이 안 할 수 있다. 아,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아, 기대감이 없다. 예, 그냥 뭐 이렇다. 누굴 뽑으나. 그냥 민주당을 조금 쳐다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제3지대를 쳐다보니 대안으로 안 보이고 대안으로 보일까 했는데 대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민주당과의 권력 투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아직도 친명 비명 싸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은요 사실은 민주당 비판하는 거엔 별 관심이 없어요. 대안을 내놓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분들은, 그 층들은. 제가 요거만 하나 더 여쭤보고 지금 제3지대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 좀 넘어가서 여쭤볼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받았어요. 하겠다고. 이제 전당원 투표 원래 하기로 했다가 이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일임을 해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선거제를 결정하는 게 옳으냐. 이거는 1인 지배체제가 되는 뭐 입법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발언을 평가하신다면. 한동훈 위원장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것도 정치권 들어오더니 너무 정쟁화됐어요. 너무 정쟁화됐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조금 나이 들면서 저도 이제 좀 바뀌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저런 말 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고 비판하더라도 좀 본질적인 걸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어차피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가기로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공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대안은 뭔지 왜 이걸로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민주당 공격해야 돼요. 자기 대안은 없잖아요. 국민들은 몰라. 국민의힘이 뭘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바람직한 선거제든지.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이게 양당제를 유지하는 데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거대 양당. 예를 들면 그것도 나름 자기의 소신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당을 해봤더니 다당이 뭐 그렇게 계속
지속 가능하느냐. 그리고 그 다당이 오히려 이 어떤 정치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제대로 이게 검증이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면 돼. 그런 얘기를. 네. 근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남을 비판만 하잖아요. 그건 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죠. 네. 책임 있는 행동. 네. 자기가 그럼 저는 궁금한 그래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선거제도 뭘 선호하지?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개혁되길 바라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세비를 받는 이런 거 말고 네. 큰 정치판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지? 본인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설득해야죠.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각을 세워야 이게 옳은 것이지. 네.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안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생각이 뭔지도 몰라요. 자꾸 트집만 잡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 방식이 아니다. 그래도 큰 정치하고 싶은 분일 텐데. 네. 기존 여의도의 문법과는 다른 얘기를 아니 하시겠다. 너무 여의도화됐어요. 너무 여의도.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너무 여의도화됐는데 그 여의도의 문법, 그러니까 정치를 벗어나는 거, 정치 혐오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치를 해결해야 돼요. 네. 근데 기존의 여의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업그레이드된 여의도 문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책무고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같은 또래잖아요. 진영이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성세대들의 어떤 그 정치 문법에 빠져서 그걸 너무나 빨리 흡수해서 그걸 막 따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박수는 받지만. 당장 박수는 받지만. 네, 저도 그렇게 한때 그렇게 했었고 네. 그걸 저는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네. 별 변화가 없다라고 네, 보시는 그게 전혀 이게 정치인으로서 내가 가야 할 사명이 아니구나. 그런데 정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그냥 사람이 그냥 익숙해지잖아요. 그 조직 논리에. 그래서 당신은 그때 정치 소위 말해 이 정치판을 잘 모를 때라 그쵸. 그렇게 하셨는데 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경험도 쌓고 하다 보니 이게 본질도 아니고 이게 의미가 없구나라고 그렇죠. 느낌. 이제 조금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게 나도 그냥 거기서 그 말하자면 꼭두각시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걸 저도 깨닫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영선의 비정치인 출신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는 게 이렇게 여의도 문법을 빨리 배워서 정쟁화되는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요? 순서가 있죠. 처음에 그렇잖아.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어떤 생태계를 먼저 배우죠. 처음에는 생경하고 굉장히 참신하고 이렇다가 좀 지나면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그 논리대로 막 흘러가거든요. 그걸 좋게 얘기하면 적응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물든 거죠. 네.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약간 바깥에서 자기 자신을 관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어떤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저는 리더는 후자여야 된다.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후자 같은 사람들이다. 그럼 그 후자는 일단 한 번씩 경험은 해봐야 돼요. 경험은 안 하고 갑자기 나올 수는 없어. 배운 게 없는데 체득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선한 사람 해가지고 안철수 그 현상에도 막 빠졌다가 네, 그죠? 새정치. 저도 빠진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그 논리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더 심각해지면 더 심해진다. 한술 더 뜨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신선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심해져 가는 막 더 이념적이 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냥 처음에 잘 모르다가 막 한참 거기 빠졌다가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아니다 하면서 약간 빠져나오는 중에 있는데 저는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보면 한참 빠지는 중인 것 같아요. 한참 빠지는 거기 막 빠져가서
그 안에서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니까 자기 편, 응? 그 박수치니까. 근데 우리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뭔가 해나가려면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근데 저는 세대적 공감대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86은 86대로의 세대적 공감대와 그들만의 어떤 문화가 있는 것, 세계관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X세대, 7, 8, 9세대들이 그런 게 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국민의힘의 어떤 저랑 같은 또래 정치인을 만나고 왔는데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국민의힘의 그 문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의 세계관과 문화를 가지고 정서를 가지고 정치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린 지금 너무 기득권이 없다. 양쪽 다. 네. 기득권이 너무 없고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냐 하면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손잡고 이거를 변화시켜보자. 세력화를 좀 해보자. 네, 그래서 그게 당을 뛰어넘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지금은 검찰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때를 못 벗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치인으로서 성숙해 갈 텐데 그때는 모두가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들이 뭔가 세상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이 제3지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세대 교체 얘기를 살짝 하셔서 이거 먼저 해보고 제3지대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하면서 그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프레임 아니면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청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운동권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이걸 자칫 잘못 들으면 그냥 무조건 뭐 노인은 뭐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 집단화를 너무 그렇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하신 분들이 학생 운동이든 노동 운동이든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용기를 내고 기여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의 여러 경쟁 속에서 불공정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 실력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권이었다 하더라도 이 시대적인 흐름과 패러다임 잘 읽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변화한 사람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권에 실력 발휘를 한 사람은 괜찮다. 그럼요. 괜찮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후배들한테 옛날에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의장이었어, 뭐였어.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X세대뿐만이 아니라 MZ세대는 더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라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무작정 운동권 청산 이러면 우리 사회에 지금 50대 후반부터 60대의 그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 지금 한참 일하시는 분들이 다 운동권 세대인데요. 그분들 다 청산하자는 얘기인가?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분명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이게 이 운동권 세력 청산 뭐 이런 거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고공정 차원에서는 처음에는 딱 듣기가 좋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꽂히는데 근데 이제 그 뭐 구호 정도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총선은 지역 민심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역의 현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 각 후보의 특성이나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맥락으로 놓고 보면 소구력은 좀 없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후보가 운동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민주당도 많이 세대교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특히 당원들이 세대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당원들이 86세대가 주류였어요. 네, 근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제 또래가 주류거든요. 민주당에. 그러면 제 또래는 생각 완전히 달라요. 그때랑.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권유를 받았을 때 고려를 한번 해보는 거지. 옛날 그대로였으면 저도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일단 당원들의 정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좀 하나의 그냥 그 완 오브 댐 수준의 뭐
어떤 그 구호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여당의 어떤 메인 프레임이 된다는 게 여당인데 야당이 아니고 야당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주로 기득권을 공격하는 거고 근데 여당이잖아요. 좀 더 책임 있는 좀 더 무겁고 책임 있는 프레임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자꾸 상대를 공격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어쨌든 검찰 기득권 프레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냥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응? 근데 검찰 기득권 프레임이 좀 더 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지금 그 검찰 독재 타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검찰 독재 이런 것보다는 권위주의 문화 청산 이게 더 권위주의 맞다고. 문화 청산. 네. 그리고 그것에 맞게 민주당도 혁신해 가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민주당도 어쨌든 간에 기득권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민주당의 86그룹도 자체 권위주의 문화를 갖고 있고 국민의힘의 검찰 중심의 어떤 이 구성도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갖고 있죠. 양쪽이 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다 그랬으니까. 그 시대는. 그런데 현재 국민들은 살아있는 네. 권력을 보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을 본다. 그래서 정권 심판의 정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여당은 그렇게 양방향으로 서로 팽팽하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좀 저는 너무 아니한 생각이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운동권 이 비판이 좀 먹혔지만 지금은 사람들한테 아주 첨예한 현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뭐 그 세대가 86세대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막 장관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당신은 문재인 정부 때는 했지만 그때는 좀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죠 분명히. 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저도 비판했었고. 네. 지금은 그런 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또 한다면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전부 다 검찰들이 다 지금의 기득권은 검찰 출신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야까지 금융 분야, 뭐 방통위 분야 모든 분야를 검찰이 들어와서 그 검찰 출신들이 그 출신이 아니라 검찰 고위층에 있던 분들이 그 시각으로 이분법적 시각으로 누군가를 때려잡기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에 해결 방식이 맞느냐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가면 굉장히 선진국형이 아니라 개발 독재 시대의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 복잡한 현대 우리 사회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거기에 그 처음에야 뭐 깽하겠죠. 하지만 누가 그런데 진짜 승복할까요? 저는 엄청난 혼란과 불만과 이런 게 가득 찰 것이고 국민들이 스스로 신바람 나서 일하고 싶은 어떤 의욕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경제도 안 좋아진다. 이런 게 지속되면 이렇게 생각하죠.